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더 붙었어 오늘은. 신삼병실에 오늘은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나 부담스러워. 눈을 못 뜨겠어요. 문. 안녕하세요. 몽글몽글 백성문입니다. NG. 네,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징글징글. 예, 오늘 저 감독님 유튜브로 이 백변 이거 원샷 색깔. 주지 마세요. 나 힘들어 정말 색깔 이거. 좋은데? 뭐 비 오는 날에 수채화야 지금? 옆에 노란색이네. 원래 이 색 되게 좋아해요. 본인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이 자신감은 중간에 가림막 이런 거 좀. 나 너무 지금 눈이 힘들고. 저는 정면에서 오랜만에 봐야 되잖아요. 오자마자 이러네. 눈이 힘들고 오자마자 이게 이래. 이 너무 비 오는 날에 수채화 같기도 하고. 내가 오늘 사실 이걸 딱 꺼내면서 네. 가자마자 분명히 한 소리 듣겠구나. 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입고 왔죠. 비 오는 날의 수채화는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요. 아니. 딸기 아이스크림 정도죠. 딸기 아이스크림 맞아. 진짜 딸기 그렇다. 우유색. 근데 딸기 아이스크림인데 약간 그 비싼 H사 딸기 아이스크림 말고 예전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그 싸구려 그 불량식품 딱 그 색깔이야. 샤베트 맛, 샤베트 비싼 맛. 옷이에요. 비싼 옷. 나 하나 줘요. 뭐? 근데 왜 백 변호사 찾는 분들이 많으셨어. 그럼요. 오늘은 출연하시겠죠? 예? 예?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 막 문자로 막 그랬나? 들어와 막.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백변 잘렸어요? 왜 안 나오죠? 30년 우정 안녕인가요? 이런 문자들. 저도 원고에 완전체로 돌아온 있어서 지난주에 누가 안 나왔었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죠. 요즘에 기억력들이 다. 네. 요즘 새로 들은 이름은 한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럼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구속이 되면 기억이 나더라고요. 구속이 누군가 되면 구속이 돼야 기억나. 누군가 구속이 되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부터 해보죠. 코인. 지난주에 저희가 요 코인 관련된 요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얘기하다가 짧게 했어요. 그래요? 네, 막 못 보기로. 왜냐면 당시만 해도 수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도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는 좀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백변이 아마 이거 다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내가 생각이 좀 들어서. 알고 있죠. 그죠. 네. 일단은 5명 피의자 전부 다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요 5명의 이야기 말 이게 사실 좀 들어보고 오죠. 아니랍니다. 네. 왜 들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네? 도대체? 근데 난 이걸 듣고 싶었어. 뭐야? 나 이거 들어가지고 막 화나. 이경우 씨.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난 무슨 선거 캠페인인 줄 알았어요. 이게 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사랑한다. 모두 이거 제가 예전에 뉴스 온도블락 할 때도 얘기 들었는데 피해자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네. 피해자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를 먼저 하는 게 대부분의 강력범죄의 얼굴 공개된 사람들의 그건데 최소한이죠. 최소한. 그 정도는 하잖아요.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난 이건 정말 자기 기준이잖아요. 네. 모든 게. 이 피해자 유가족들을 보고 억장을 물어주는 거 보면. 자, 그런데 네. 일단 백변 요거 네. 사건 제가 제일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건 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막 바뀌었잖아요. 네, 막 정신없죠. 네, 등장물 너무 많고. 이거 좀 일단 정리해보죠. 이 사건부터 이제 등장인물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총 7명입니다. 총 7명이고 신상 공개가 된 건 총 5명이죠. 네. 일단 처음에 납치 살해 실행 행위를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차에다가 피해자를 태우고 가는 모습 봤잖아요. 그게 이제 황대환과 연지호 2명이었는데 최초에는 이경우가 나는 시킨 적 없다 이렇게 부인했었죠. 이경우가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경우가 이제 결국 이제 자백을 하고 3명의 범행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죠. 이경우가 시키고 나머지 황과 조사하고 2명이 실행했다. 실행을 하고. 근데 여기서 추가로 그 다음 날 그 전에 중간까지 미행하는데 피해자를 미행하는데 가담했다가 그만둔 공범이 하나 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20대도 구속이 됐어요. 예? 여기는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피해자 뭐 주사 뭐 마취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경우 아내가 강남 성형외과 간호사인데 거기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간호사 그러니까 이경우의 아내도 신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입건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윗선이 또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 지금도 부인하고 있죠. 신상 공개됐던 유상원 황은희 부부.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이제 과거에 피해자하고 함께 코인 이제 투자하고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이걸 좀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부가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이 생기면서 피해자하고 이경우가 한편이 돼서 이쪽을 공격합니다.
당신들이 코인 사기쳐가지고 나 당신들이 지금 시세 조정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투자금 유치해가지고 네. 하고 나 코인 샀는데 니네 때는 폭락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때 피해자한테 2천만 원씩 지원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피해자는 원래 친했지. 근데 어떤 이유인지 여기가 금전이 끊기면서 이 경우가 유상원 황은희 부부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때 보니까 뭐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1억 8천만 들어가지고 피해자한테 9천 주고 합의금 쪽으로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경원한테 9천 주고 이렇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쪽이랑 친해지면서 이쪽으로 돈을 받으면서 이쪽과 지금 피해자의 또 원한 관계는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너가 실행행위를 해서 어떻게든 저 피해자들을 피해자를 살해하면 저 피해자 갖고 있는 코인을 뺏어서 그거를 이제 많이 나눠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범행이 시작이 된 거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신상이 공개된 유상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유상원 황은희 부부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줬다잖아요 이경호한테. 네. 그럼 뭐예요? 빌려줬다라고. 거의 그냥 줬대 수준이에요. 그 두 부부가 재력이 많아요. 재력가라고 지금 나와요. 알려져 있죠. 네. 그 9천만 원은 살인 교사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그냥 빌려줬다. 네. 근데 단변 경찰이 추정하기에 황유 부부는 본인들은 부인하는데 그 사람의 범행 동기는 뭐라고? 이 경우는 뭐 돈인 것 같고 지금 그 뭐라고 보는 거예요?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이 진술을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 피해자와 이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황유 부부가 아니요.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 피해자의 지인이 얘기하기로 이 피해자가 자기한테 저 교사한 부부, 그러니까는 이 황유 부부가 시세 조작을 했다는 내가 그거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 그러니까 직원이 이 코인 회사의 대표가 있잖아요. 대표의 컴퓨터를 확보를 했는데 이 컴퓨터 안에 많은 자료들이 있고 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부들이 시세 조작을 했다는 지금 증거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이 황유 부부를 시세 조작범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황유 부부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본인들이 시세 조작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던 이경우한테 납치해서 살해를 해라 이렇게 교사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보는 거는 예전에 그 피해자가 이 황유 부부한테 니들이 이 코인 조작했잖아라고 압박을 했을 때 그렇죠. 9천만 원을 줬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위험을 칠 것 같으니까 피해자를 죽이려고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세 조작을 했다는 게 증거가 명확하다면. 그래서 이제 살해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게 현재까지 경찰의 시각인 겁니다. 근데 양변. 근데 이경우라는 사람은 왜 이 피해자 편에 있다가 황유 부부로 돌았어요? 원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이 이제 1억 9천만 원을 이 유 씨 부부로부터 뜯어낼 만큼 피해자하고 가까웠었는데 그게 이제 어차피 같이 코인 투자를 하는 사이로 얽혔던 사람이잖아요. 유 씨 부부가 이 씨하고는 약간 관계 회복을 합니다. 돈도 한 3천만 원 정도 빌려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준 것 같고 그리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알려졌잖아요. 그 법률사무소 취직시켜준 것도 유 씨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야?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또 뭐 특수부대 출신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이 씨가 한때 강남에서 그 헬스클럽 먹튀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가지고 이렇게 뭐 투자를 하고 하는 사이에 서로 가까웠다 무서웠다 했는데 하여튼 이 씨하고는 가까웠었고 이 씨가 뭐 몸을 쓰는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유 씨 부부는 이 사람을 포섭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때는 적이었으나 이번 이제 돈으로 포섭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일단 보면은 피해자 부검해 보니까 사인은 마취제 중독이다. 이거 공식 확인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 부인이 입건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 마취제를 왜 뭐 어떻게 이 쓰일 용도로 알고 줬는지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본인도 거기도 이 경우가 그냥 뭐 이 특정한 범죄를 언급하지 않고 구해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사실상 이 살인행위의 공범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사를 더 진행을 해봐야겠죠. 지금 경찰에서는 강도살인 방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혐의 자체를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자, 그런데 요거 결국 코인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백변 이게 무슨 코인인데 이게 뭐 우리가 제일 유명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잡코인 중에 도지코인 이것도 아니고. 도지코인, 잡코인이라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코인 투자하는 분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상장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코인들 중에 문제 있었던 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펌핑해가지고 엄청나게 띄워놓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형태인데. 그리고 코인 상장할 때도 걸어서 직원들은 뒷돈 주고 상장한다 뭐 이런 네. 수사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코인이 좀 이상해. 일단 코인은? 내용이 공기질 관리 데이터를 제공하면 코인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라는데 이걸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코인을 하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저처럼 매일 저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는 사람이 그거 확인하고 그런가 보네요. 그럼 많이 받겠는데. 그래서 매일 보거든 시간마다. 이 피코인이 처음에 한 2,000원대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상장하고 1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10,000원을 좀 넘게 올라가요. 그럼 2,000만 원에 투자한 사람들은 5배까지 벌 수 있었겠지 이론상. 그럼 이제 더 가겠구나 했는데 그 뒤로 한 5개월이 지나서 30원대로 떨어집니다. 300원이 아니라 30원. 10,000원대 30원. 그리고 지금 개당 한 2원에서 3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투자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그냥 진짜 안 됐다 그분들은 그냥 망하는 거죠 이거는. 망하는 거지. 이거 다시 회복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을 고점에서 했는데 지금 8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피해자들이 지금 이 경우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피해자들이 그 지금 황유 부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살해 피해자들도 피해자 그 여성분도 같이 이제 여러 소송을 휘말리고 있었는데 그 사망한 피해자가 여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저 부부가 시세 조작의 정범인 거를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나만 거기서 좀 빼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피코인이 되게 황당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실제 그런 코인 관련 사건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 코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어찌됐든지 회사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인은 원래 기반 자체가 뭔가 현물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들으면 그게 코인 거래가 된다고 싶을 만큼 황당한 내용들 그냥 뭐 진짜 아까 이것도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거였죠. 비슷한 거 집에서 쓰는 거 막 예를 들어서 막 걸어다니면 코인이 채굴된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도 그걸 가지고 애초에 코인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분들은 그게 되나 보다. 그리고 이게 거래가 일단 생기면 그렇죠. 실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격 책정이 되잖아요. 혹시 본인이 지금 투자한 것들도 그런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청취자분들도 주변에 조금 그런 어떤 IT 쪽에 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코인이 가능한 코인이냐.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10대 다단계가. 저는 지금 양변에 하는 얘기를 반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럼 안 돼요. 진짜 하면 안 되면. 그러면 진짜 저는 진짜 앞으로도 코인의 그 구조, 블록체인 저는 이해할 날이 저한테는 오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하는 얘기를 반도 못 알아들으시겠는데 김변처럼 근데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은 반드시 주변에 상담을 받으세요. 진짜 코인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증권성이 인정되질 않으니까 증권성 인정된 자본시장법도 적용되고 할 텐데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좀 양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코인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코인에 대한 궁금증이 뭘로 저 코인의 가치를 매겨? 그 코인의 가치라는 게 결국 블록체인 저게 왜 1,000만 원인데? 왜 이거 나는 이런 거. 왜 올라? 거래 유통의 돈도 사실 돈하고 비슷한 게 왜 코인이라고 부르면 코인은 아닌데 사실은 이게 일종의 장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저로부터 김변호에 가고 백변호에 가는 사이에 그 내역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처럼 기록이 된다고 생각하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알았어요. 포기할게요. 이해가 안 되면 전. 자, 근데 난 이거 궁금한 게 죄명이 살인 아니죠, 이거? 담변. 아니에요. 살인. 그러니까 강도살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강도살인, 살인은 그냥 사람을 예를 들면 죽이면 살인인데 강도살인은 재산적 이득을 돈 뺏으려고 하고 뭐 이거잖아요. 코인을 뺏으려고 했던 거고. 네. 근데 판례에서 코인은 재물성은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1,000억 원치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을 죽여서 삼성전자 주식을 뺏으면은 강도살인인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 죽인다고 삼성전자 주식 내 거 돼? 근데 걔는 명의 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근데 야, 이 황모 이 부부가 피해자 죽여서 그 코인 뺏어서 우리가 나눠주기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코인은 누구 그렇게 해하면 그 사람 코인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면 거기 전자지갑에서 자기의 전자지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네. 그거 근데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난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거를 아니면 뭐 여러 번 저는 그래서 700만 원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주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코인의 이 구조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하길래 저 사람 죽이면 저 사람 코인 다 가져올 수 있어 이런 발상을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실제 코인을 하고 있는 코일러 백반한테 묻는 거지. 저는 코인 지갑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하는 거니까 좀 다 다르고요. 아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북한에서 또 뭐 해킹을 해서 뭐 비트코인을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게 지금 지난달에 처음으로 법사위 아마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상정도 안 됐고 1차 검토가 끝나서 그러니까 개념 정의부터 가상화폐를 뭐라고 할 거냐 그리고 보호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국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정치권 아직은 지금 거 아닌가? 아니 정치권도 늦는데 정치권 입장에서도 거기도 잘 몰라요. 일단 김태현 변호사와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그 의원들 앞에 앉혀놓고 일단 그 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현상이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김태현이 의원이었어도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지? 말하고 난 빼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 몰라가지고.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 안 해야 됩니다. 사람은 잘하는 걸 해야지 모르는 거 안 해야 돼. 괜히 모르는 거 하다가 일만 그르친다. 게다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 만든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골치 아파요. 이거 좀 나간 얘기지만 저번에도 했지만 저는 권도영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로 송환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난 좀 궁금해. 아직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서. 하여튼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되면 그때 또 새로운 거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담변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권경애 변호사 쌍불로 소취화돼 버린 학폭 사건. 근데 그 학폭 사건의 당사자이신 이 유족의 어머니가 SNS에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사연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 이 학폭 사건 좀 들여다봐야 될 건데 담변 슬픈 축사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학폭의 피해자였던 박양이 이제 세상을 등진 게 2015년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입학한 직후였습니다. 근데 이 3년 뒤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학교를 잘 다녔으면 이 박양이 3년 뒤에 졸업을 했을 것이고 졸업식에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졸업식이 이제 열렸어 당연히. 근데 여기에 어머니가 박양은 그때 이미 사망을 했으니까 참석을 못하고 그런데 딸이 잘 다녔으면은 참석할 수 있는 졸업식이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박양의 영정 사진을 들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명예 졸업장을 요청을 좀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드리고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머니는 학교 측의 대응이 문제다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가해 아이들이 자퇴를 했으면 학교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해라 이렇게 학교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운동장에 나왔던 교사가 그건 뭐 이렇게 하면서 헛웃음을 치면서 계속 약간 웃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머니가 그래도 신랑이 끝에 교장 선생님이 참석하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식장에 들어갔는데 또 이제 영정을 들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이번엔 다른 교사가 영정 사진을 보면서 저건 또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때 내 아이가 저거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교장의 허락으로 내빈석에 앉았는데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아이가 있다. 어머니가 대신 참석했다. 3년간 마음으로 함께했다라며 명예 졸업장을 줬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네. 하지만 그래도 처리를 잘 하신 거네. 하지만 이제 학교의 사과나 책임 인정이 없어서 어머니는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학교에 어떠한 좀 책임감 있는 태도를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네. 근데 심지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마지막에 발언 기회까지 결국 안 줬고 식순이 거의 다 끝나가고 폐회식 선언 멘트가 나올 때쯤에 어머니가 단상 앞으로 걸어가서 이제 마이크를 본인이 받아서 발언 기회를 얻었고 그러고 내용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정말 가슴이 따뜻한 일종의 졸업식 축사였습니다. 진짜 뭐 내 아이가 너무 억울했다 학교가 그런 이런 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따뜻한 축사. 아이고, 그 읽는 어머니 마음이 참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요거 있었잖아. 최근에 학폭 이건 좀 약간 사회 이슈가 됐네. 학폭 종합대책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보니까 초중교 졸업 후에 4년 동안은 중대 학폭은 학생부에 반드시 남게 한다. 2026년부터 대입에 의무 반영한다. 이건 입시 대책 핵심인데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저는 사실 제일 관심 있으실 것 같아. 뭐 제일까지는 아니고요. 결국 이제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죠. 뜨겁고 뭐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면서 결국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학폭이 인정도 못 받았지만 지금 이제 박미양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문제는 그거예요. 1심에서 인정 못 받은 부분을 다퉈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였고 그게 이제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학폭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에서 보존 기한, 그러니까 학교 폭력 징계 기록을 받았다는 것을 졸업 후 4년까지 늘리겠다라고 그렇게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이게 뭐 다른 추가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로스쿨이라든가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까지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꼭 우리 강력 사건 나면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비슷하게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과연 해결이 될까?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사실. 그거 있었잖아요. 이거 시효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일종의 징계 시효라도 언제까지 이거를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이거 뭐냐 취직에도 불이익 줄 수도 있다. 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빠졌거든요. 이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광고 듣고 3부에서 해보죠. 앞서 2부에서 얘기하던 학폭 대책들 그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처음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야 이거 예를 들면 대입에 불이익 주는 거 뭐 그거 오케이. 더 나아가서 담배를 이제 하고 하는 로스쿨 같은 로스쿨 의존은 여기까지 불이익 주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취직까지 불이익 주는 거 요 얘기도 좀 검토되다가 말았잖아요. 그거는 왜 빠진 것 같아요? 너무 길다? 시효가? 취업까지는 너무 길고 이 사기업 같은 경우에 사기업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일단 로스쿨까지는 아마 관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년까지 기록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제는 오수 하는 사람들까지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오수까지는 사실상 전문가들이 오수까지 하는 사람은 잘 없기 때문에 그게 뭐 의미가 있겠냐고 하지만 대학원 같은 데 갈 때까지는 예를 들면 학교의 자율권에 따라서는 이걸 감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담변이 재직하고 있는 그 학교도 고등학교 때 생활교육부 냅니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안 내고요. 네, 지금 대학교 성적표까지 내지만 이제 지금 현재 고1부터는 의무 사항이 되거든요. 대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까지 그것이 확장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이 감점을 하는 것이 일종의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학의 자율권에 바탕을 둡니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입시에 관련된 것이 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인데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몇 점을 감점해야 될지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게 이 감점에 따라서 학생과 부모들의 민원이라든지 소송 제기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데다가 굉장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커트라인을 위를 상회하고 있는데 1, 2점을 감점해갖고는 이게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백변 이건 어떻게 해요? 일리 이게 수시적 입시에 그 영향을 주는 건데 우리는 입시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입시 하는 건데 학교 대학 안 가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쉽게 말하면 학폭하면 학교 갈 때 불이익 줄게 이거잖아요. 그냥 끝. 그러니까 글로를 아마 연진이는 그렇다 쳐. 네. 그 누구죠? 연진이 말고 거기 대학 안 갔어요. 겉으로 보이네. 그 누구죠? 그 하여튼 이름 까먹었다. 연진이가 죽이네. 연진이한테 죽이네. 연진이가 죽이네. 걔는 어떻게? 그 친구는 이거 깎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어찌 보면 학폭의 주요 그 대상이기도 한데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차피 나는 뭐 대학 안 가는데 3년을 여기 생기에 나와 학생기록부에 남건 말건 뭐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손명호로 합니다. 손명호. 손명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명호 같은 경우는 학폭 올라가건 말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게 자꾸 그냥 학교 이게 사실 정순신 씨 아들 이슈 때문에 막 시작이 돼서 야 뭐 서울대 그냥 잘 다닌다며 뭐 이러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짜 이 학업에 관심 많은 뭐 그런 친구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지만 그게 아니면 과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대책을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작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시에 관심이 많은 친구 같은 경우면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법정 다툼을 오래 하는 사이에 이게 그 다툼이 끝나기 전에 진학을 해버리고 그런 경우 학생 또 입시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학폭 사건 같은 경우는 또 법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쪽에도 이건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적 다툼이 많아질 것 같다는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거 좀 보죠. 이거
최악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대전의 스쿨존에서 만취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가 초등학생들을 덮쳐서 배승하 양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 앞 횡단보도를 뭐 횡단을 하다가 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아이들은 그냥 바로 보도를 그냥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이 음주운전 차량가 보도를 덮쳤어요. 야 이건 최악의 스쿨존 및 음주운전 사건 아니에요? 영상을 보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론 사고 직전까지만 딱 영상을 보지만 그때 저기 아이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가슴도 먹먹해지시고 또 배승하 양 이번에 그 장례식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의 오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지금 이 60대 만취 공무원이 처음에 소주 반병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술을 먹고 걸어 나오는 영상도 공개가 됐었고 반병 먹은 사람이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그 난간을 겨우 잡아야 앞으로 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처음에 소주 반병이라고 그랬다가 소주 한 병이라고 바꾸고 그 지금 음식점 업주랑 뭐 전부 다 조사하니까 한 8명이서 뭐 소주 맥주 섞어서 13명에서 14병 정도 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적용 법조 하나가 좀 어떻게 고민이 되다가 이제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보면서 전 이 사고도 굉장히 문제인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배승하에 걷고 있었던 고기에 이 뭐라 그러죠? 이거 가드라고 해야 될까요? 또 하필 그게 없어요. 대부분 요새 학교 앞에 있는데 되게 많잖아요. 그것만 있었어도 괜찮았. 최소한 왜냐면 한번 거기서 충격 흡수하고 그렇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결합된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거 양변 앞서 백변이 잠깐 얘기했던 거 법조항이 한 번에 적용 안 됐네 2번 적용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은 당연히 됐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가해자가 영상을 보면 전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식당 입구에서부터 차 있는 데까지가 한 10m가 좀 넘어 보이거든요. 그 정도 된답니다.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1분이 걸려요. 와. 1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 이게 단순 음주가 아니다. 이거 위험운전치사죄를 추가를 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가중처벌하는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에다가 요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요거까지 저 두 개 다 적용을 됐다는 건데. 진짜 영상 보면 저는 지금 아까 백변이 잠깐 얘기했지만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 여부를 적용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음주운전 한 분은 없는지부터 먼저 좀 따져봐야 돼요. 이게 저런 정도의 상태인데 차를 가지고 가는 걸 그냥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사람 60대 공무원이 형량 얼마나 나올 거예요? 지금 기소되면? 그러니까 저는 형량은 지금 단언하기 쉬운 건 아닌데 쉽진 않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이제 거의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뭐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이었고 뭐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중하게 처벌될 거야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을 보면 5년을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아마 물론 또 어떤 분들은 5년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나 이런 생각하면 사실상 이거는 본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걸 감수하고 운전한 거기 때문에 그보다도 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 사건은 그거보다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진짜 우픈 얘기다 이거. 이거 왜냐면 정말 좀 우픈 얘기예요. 이거 언론에 보도가 되면 검찰이나 재판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신경을 쓰죠. 쓰고. 그래서 이 처벌해라 여론이 생기면 이 검찰이 세게 구형하고 법원이 형량 세게 때리고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건데. 이원석 총장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구형은 당연히 높을 거고 법원도 고민 안 하겠어요? 거기다가 피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사망한 사람은 한 명이지만 너무 안타깝게 나머지 피해자들도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그냥 피해자 한 명인 사건이랑도 좀 달라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좀 형량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하태경 의원 잠시 인터뷰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사한 이 사건에 대해서 신상 공개할 수 있게 개정안 된다고 하던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특가법 적용 살인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를 하고 있고 신상 공개 제도는 사실은 이거 법안 하나로 제가 이제 하태경 의원을 탓하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이 법을 만드실 때는 제발 좀 종합적으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 아동학대도 공개하자. 음주운전 터지면 음주운전도 공개. 신상 공개 제도 자체가 지금 약간 어설픈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좀 급하게 도입된 거라서 이참에 논란이 많으니까 그 제도를 종합적으로 진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음주운전 살인에 대해서 일반 살인이나 이거보다 형량이 좀 낮아왔던 걸 아마 재판부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살인은 고의범이잖아요. 이건 과실범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술을 먹고 음주운전했지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과실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소위 윤창호법 그 위험운전 치사상 그 하태경 의원이 제가 알기로 하셨었는데 그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그것도 이제 사형을 제외하고 살인죄하고 똑같이 5년 이상으로 했다가 저도 그때 이제 라디오에서 여러 차례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고의범하고 과실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법 체계상 그거는 나중에 위헌 소지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결국에 3년 이상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론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례 보신 적 있나요? 근데 그게 참 그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법과 현실이 판사 입장에서는 어쨌건 고의범은 아닌데 고의범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대중들의 생각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인데 이제 그거에 괴리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기대해 보면서 요 마지막 이슈. 이건 뭐야? 안에 몰카 치고 테스트용? 야 제목이 뭐 이거 뭐 양변. 네. 자 한변 준비하세요. 보글보글 시동 걸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분이 내가 카메라 불법 촬영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가해자가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이렇게 그 침실에 바로 욕실이 붙어 있는 그런 구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어느 날 출근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침대 옆에 수납장 있잖아요. 위에 옆에 수납장 거기에 물건들 틈새에서 뭐가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스마트폰이 그리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그 목욕탕 욕실에서 나오는 입구 쪽을 또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들 많이 접한 거 있죠 뉴스에서. 이거 뭐 감춰놓고 이렇게 뭐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딱 그렇게 감춰놓은 모양으로 놓여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가 자기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이고 자신과 남편이 같이 쓰는 방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거 뭐냐 오빠 그랬더니 이거 내가 동영상 그 기능 테스트 하려고 한 거다. 무슨 동영상 기능 테스트를 안방에서 하냐. 이거 불법 촬영이다. 이게 불법 촬영 아니야. 이렇게 사연이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알려진 게 커뮤니티 같은 곳에 부인이 보니까 이 대화 내용이 있던데 올렸어요. 이거 올리고 우리 남편 어찌하오리까 이건가요 지금? 아니 이게 몰카가 아니면 뭐냐 이러한 의도로 올린 거죠. 자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는 이거는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몰카 저도 될 불법 것 촬영이에요. 같아요. 요즘 몰카란 표현도 잘 안 써.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데 불법 촬영죄죠. 아내 동의 안 받았고. 아내한테 이거 지금 남편 얘기거든요. 동영상을 틀어놓으면 몇 시간까지 녹화가 되는지 그거 테스트하려고 그랬다. 그건 딴 데 저기 숲에 가서 하든가. 자기 사무실에다 해놔도 돼요. 이게 자기 사무실에 지 얼굴에 놓고 하든가. 이게 예를 들어서 남의 집 들어가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나 숙박업소에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그냥 빼도 박도 못한 불법 촬영 몰카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상자 피해자가 아내라서 그런 건데 피해자가 아내든 아니 잘 봐봐요. 모르는 이거 상관없는 거죠. 아니 잘 봐봐요. 죄성립하는데. 얘가 남편이 서브폰으로 어디다 놨더냐면 침대 옆 수납장 위에 물건들 틈새로. 아니 이게 당당하게 이걸 촬영을 하려고 했으면 안에 보이는 뭐 화장대에 올려놓던지 나는 너의 얼굴이 몇 시간 녹화되는지를 보고 싶다. 아니 물건들 틈에 왜 이걸 넣어놓냐고.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이 남편은 뭐라 그랬냐면 네가 샤워하고 나올 때 원래 집에서 항상 옷을 다 입고 나오길래 나는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있을 때는 뭐 옷을 입고 나오더라도 혼자 있는데 굳이 옷을 다 입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보통 피해자가 누구건 간에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몰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면 불법 촬영이잖아요. 이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으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고 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 동영상은 중간중간 소리가 난다고 소리가 나요? 동영상 녹화하는데? 안 나지 않나? 동영상이 막 10분 지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내지는 않지 않나요?
그 카메라에 따라서 중간에 삑삑 소리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럼 왜 숨겨놔? 그러니까. 왜 저한테 따지세요? 그래서 보이는 데다 해야지. 이 부인은 이 남편 뭐 신고한답니까?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사연이 올라왔는데 이거 신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강간죄 같은 경우가 좀 대상을 부녀자 이런 식으로 좀 줄여놨었잖아요. 근데 이 불법 촬영에는 그런 대상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들끼리 부부끼리는 봐준다 이런 거 없거든요. 신고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야 N번방 같은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가입 조건이 뭔지 아냐? 엄마나 아내, 딸 등 가족 몰래카메라 영상 업로드라고 진짜? 여기 그런 게 있어요. 네티즌 반응에. 그러니까 이거 네 남편도 당신 남편도 그런 거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본 네티즌의 의견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컴퓨터나 휴대폰 더 찾아봐야 된다.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전부터 뭔가를 해왔을 수 있다. 이런 반응도 있고 증거 모아서 이혼해라.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근데 저는 이 남편의 반응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당신이 그게 기분이 나빴다면 사실 의도가 아니라고 믿기도 어렵지만 당신이 기분이 나빴다면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봐. 그럼 집에 CCTV 설치한 사람들은 다 범죄자야? CCTV는 서로 알고 설치하는 거죠. 내가 자기 거기 화장실을 큰일 보는데 몰래 그냥 설치하고 본인은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이 태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문자로 질문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거 성범죄 맞냐? 맞으면 부부 강간처럼 불법 촬영죄 처벌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요거부터 답부터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성범죄가 대상을 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산죄에서 친족상도로 왜 자꾸 친족상도례 때문에 고민들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강간죄도 예전에는 대법원 판례가 아내에 대한 거는 무죄. 그렇죠. 그런데 판례가 바뀌었죠. 법조문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아예. 법조문 자체를 바꿔서 모든 성범죄 대상에 아내도 다 포함이 된다. 그냥 사람이면 돼요. 사람은 다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불법 촬영죄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담변은 이런 일 물어볼게요. 이런 일 겪으면 물어보면 때릴 것 같아. 눈 봐서 레이저 나오는 거. 눈빛이 묻기만 해봐. 약간 이런. 방송의 안전을 위해서 안 물어보겠다. 마지막 코너 가겠습니다. 살롱드지.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장면, 오늘의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요? 저 음악은 근데 1년이 넘어가도 적응이 안 되네요.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저 제작. 그러니까. 예. 메이드 바이 예. 정치쇼. 오늘 이제 속건으로 했던 그 코인 둘러싼 강도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진짜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코인이 뭐길래 저런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자기들끼리 고소했다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난리가 날까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 코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도 지금은 좀 가라앉았다기보다 좀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지 않지만 2019년, 2020년쯤에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가가 났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걸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 또 막 폭삭 망했다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이 그때 그 무렵에 사실 이 그림이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여러 매체에서. 이제 그런 식의 거품 경제와 관련된 최초의 인류가 겪었던 일이 17세기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 그때 이제 네덜란드 정말 난리였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튤립 뿌리 하나에 비싸게 나갔을 때는 1년치 보통 평범한 가정의 1년치 생활비의 10배? 그리고 튤립 한 뿌리가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쳐서 한 1억 넘게 나가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그게 근데 한 석 달 만에 폭락을 하면서 떼돈을 번 사람도 있었고 망해서 정말 큰일 난 사람도 있었는데 요 그림이 이제 얀 브리엘이라고 해서 이 브리엘은 그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다 유명한 화가였고 아버지 그림은 제가 한 1년 전에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요건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괴감 느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들이 그린 거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림이. 일단 이 광풍 제정신이 아닌 거니까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왼쪽에 투자에 성공한 원숭이들이고 오른쪽에 투자에 실패한 원숭이들이에요. 왼쪽에 보면 베란다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고요. 중간에 보면 딱 칼차고 폼내면서 이거 장부 세고 있는 그런 원숭이 무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실패한 원숭이들이죠. 이게 이 튤립 뿌리에다가 술이 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오줌을 휘갈기고 있는 그리고 흰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그런 원숭이들도 있고요. 저 뒤에 보면 가장 슬픈 이 소식은 제일 뒤에 좀 조그맣게 숨어 있어요. 저 숲을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원숭이들 보이세요? 아마도 투자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숭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벌어지는 양상과 너무나 흡사한 일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 그림 보면서 물론 그 생각을 했어요. 풍자화기 때문에 이제 원숭이로 그렇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튤립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도 그렇고 이게 그냥 어떤 물질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튤립은 사실 뭐 네덜란드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위해서 기쁨을 주는 어떤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게 돈이라고 하는 아니 물질이라고 하는 아주 어쩌면 가장 본능적인 부분들 때문에 끌려가 버린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동물의 비유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요거 관련해서는 영화도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튤립 피버라고 진짜? 요거를 배경으로 한 그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영화 자체도 재밌고 OTT에 올라 있으니까 가장 많이 쓰는 OTT에 올라 있거든요. 그 19금 영화입니다. 심지어. 바로 보겠는데. 네, 튤립 피버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인도 그렇고 튤립도 그렇고 우리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편하게 내지는 우리 삶에 정서를 주기 위한 거니까 오늘 저희가 좀 가슴 아픈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금요일이니까 가까운 꽃집 한 군데 들려가서 그냥 튤립도 좋고 진짜 자기 좋아하는 꽃도 좋고 내가 이거 돈보다 사실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서 인생이 진짜 기쁨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꽃 한 송이에서 내가 진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란 건 뭐라는 걸 튤립 투자가 아니라 튤립을 즐길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 한번 주말도 가까우니까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잘해. 저는 근데 이 그림 보면서 유일하게 우리 중에서 코인을 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이 원숭이 중에 어디에 속했어요? 저는 약간 오른쪽에 지금 힘들어하는 쪽에 속했습니다. 눈물 닦고 있는 원숭이 쪽에. 네, 눈물 닦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왕이면 내 30년 친구가 잘 되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버세요 코인으로. 꽃집 가서 꽃 한 송이 사라니까 이 양반들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제까지래. 뭐 꼭 마지막 방송도 이제까지. 오늘 끝? 아니야. 왜 그래? 자, 지금까지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